얼마 전 호주의 ABC 방송과 파이낸셜 리뷰가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화디펜스가 호주 정부의 2조 원 규모 장갑차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해당 매체는 보도되기 전날 호주 군사안보위원회에서 보병전투 장갑차인 레드백 129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화디펜스와 한국 정부에 통보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디펜스는 호주군 에밀13 장갑차를 대체하는 레드백 129대를 랜드 403단계 사업에 의거해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으며, 사업 규모는 24억 호주 달러, 하나로 약 2조 670억 원의 큰 규모라고 합니다.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은 원래 100억 호주 달러 규모로 신형 장갑차 450대를 발주하려고 했으나 호주 노농당 정부가 지난 4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결과 129대만 발주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호주는 이미 2019년 9월부터 신형 장갑차 도입 계획을 내놓았으며, 이때 이미 한화디펜스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최종 후보에 올렸었습니다. ABC 방송은 그 즈음에 호주 육군의 2021년 위험 경감 활동 캠페인 동안 레드백이 링스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화의 레드백이 독일의 링스 장갑차보다 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한국의 방위산업 물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가격이었고,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방위산업 물품은 더 이상 싼 가격의 대용량이라는 이미지가 아닌 낮지 않은 가격의 고품질이라는 이미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 방위산업 물품의 품질 변화 때문이었을까요? 비싸고 고품질로 유명한 독일의 장갑차를 가볍게 이기고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로부터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장갑차인 레드백은 어떤 성능으로 인해서 독일의 장갑차를 이긴 것일까요? 일단 호주군의 장갑차는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1960년 미제 장갑차인 에밀13을 대량으로 도입했던 호주는 해당 장갑차를 박격포나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거나 개량해서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로는 만만치 않은 가격 때문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약 반세기 동안 사용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아껴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현재는 계속해서 고성능의 장갑차와 비교했을 때 그 성능에 대한 차이는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압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정부는 새로운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정했으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랜드 400으로써 총 4가지 페이지로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페이지 1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검토했고, 페이지 2에서는 바퀴가 착용된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로 자리 잡았는데요. 페이지 2에서의 호주는 크게 생각할 것도 없이 기계기술로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장된 독일의 복서 장갑차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레드백 사업의 승리였던 상황이 이번에 말씀드릴 페이지 3 사업이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페이지 3는 한화로 약 10조 원을 내걸은 사업인 만큼 많은 나라에서 수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부터 호주 수입의 후보로 영국의 에이젝스와 스웨덴의 CV90, 독일의 링스 같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장갑차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쟁쟁한 고성능의 장갑차들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만 남으면서 그걸 지켜보는 세계인들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요. 그렇다면 영국의 에이젝스와 스웨덴의 CV90은 왜 최종 선택에서 탈락된 것일까요? 영국의 에이젝스 같은 경우 호주군이 보유한 상륙함이나 수송기에 넣을 수 없었고, CV90은 가격적으로 너무 비쌌기 때문에 초창기에 심사에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라면 규격이 안 맞았다면 규격을 어느 정도 보정했을 것이며 가격적으로도 좋은 효율을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영국과 스웨덴은 그러지 못한 것이죠. 결국 호주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레드백과 링스의 대결로 이어지게 되며, 이쯤 되자 세계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기계발전 최고의 나라인 독일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승리할 것 같다는 건 비단 독일의 기술력이 좋은 것 때문만은 아니라 이미 호주는 페이지 2에서 독일의 복서를 크게 따지지 않고 구입했고, 같은 독일의 제품이기에 그 시너지 효과를 생각했을 때 독일의 링스 장갑차 도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링스는 복서와 같은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비에 대한 비용 절감 역시 시너지 효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링스 장갑차의 도입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없어도 좋을 정도로 레드백의 기술은 월등했습니다. 파병이 많은 호주군의 특성을 파악해 방어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했고, 그러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알루미늄 복합 장갑에서 강철 복합 장갑으로 바꾸고 그 후 추가로 장갑을 더 씌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높은 방어력이 생겼고 42톤의 무게가 되었지만 42톤도 무난하게 운용할 수 있는 K9 자주포의 파워팩을 사용했으며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왜 강철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 궤도를 사용하시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무 궤도는 방위산업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재로 제작되고 사용하고 있으며 내구력 역시 좋아 하강에서 오는 충격을 대부분 견딜 수 있으며 금속 궤도에 비해서 50% 이상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고무 소재이기에 레드백 장갑차는 주행 시 현저히 낮은 소음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장갑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높은 스펙의 레드백이지만 링스 장갑차 역시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엔진의 나라인 독일의 장갑차답게 레드백보다 140마력을 더 낼 수 있으며 탑승 인원 또한 1명 더 많은 12명을 태울 수 있죠. 그렇지만 최대 50mm 기관포까지 강화할 수 있는 레드백과는 다르게 링스는 45에서 50mm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며 레드백이 링스보다 항속거리가 20km 더 깁니다. 이런 차이 외에도 레드백 장갑차는 대전차 미사일 방어체계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런 시스템은 방어를 최우선 사항으로 여겼던 호주의 수출을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것이죠. 레드백이라는 이름은 호주의 유명한 독거미인 붉은 배 과부거미에서 따온 만큼 한국은 호주의 수출을 위해 처음부터 마음먹고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그 결과 장갑차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장갑차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장갑차가 독일의 장갑차를 꺾고 호주로 수출이 성공하자 세계의 많은 언론이 놀라워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이제 희망이 없어. 금융산업은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 제조업은 완전히 몰락했지. 영국의 장갑차 만드는 과정을 보면 완전 리얼리티 TV쇼를 보는 기분이 들지. 더 슬픈 사실은 금융업은 일반 서민들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지. 그래도 볼만한 리얼리티 쇼는 잘 만들어. 실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DMZ로 가다 보면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이 보이지. 아마 저게 침략을 지연시키려는 목적 같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지구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정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진짜 놀라워. 재미있는 건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다 보면 한국과 비슷한 콘크리트 블록이 있지. 북한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적이 침공하면 도로를 막아서 침략을 지연시키는 목적이라고 해. 침략군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큰 타격이 될 거야. 북한에서는 방어보다 침공 전략이 더 우선이 아닐까. 기본적으로 한국 무기는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복합 무기, 많은 방어 무기, 포병, 다연장 로켓 등등이 있지. 다른 나라에 대한 심층적인 국방 전략을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네. 왜 한국이 지금의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됐어. 난 싱가포르 사람인데 우리에게도 국방력은 엄청 강조되고 있지. 실제로 국방비가 교육, 의료와 함께 우리의 가장 큰 정부 예산을 차지할 정도니까 말이야. 싱가포르의 전략적 위치도 재미있어. 미국, 중국과 모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야.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지. 어디서 들은 건데 한국의 서울 주변 신도시들은 북한의 침략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북한군이 침략하면 통과해야 하는 위치야. 한국 전쟁 후에 한국의 발전은 진짜 놀라워. 한국의 경제, 국방은 다 지리적인 위치와 연관이 있는 것 같네. 85에서 87년에 주한미군으로 주둔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발전은 놀라워. 91년까지 실제 미군이 DMZ를 지켰어. 현재 한국군은 무기뿐만 아니라 군인에 대한 대우까지 좋아졌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국군은 아직 화학무기를 폐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한국의 화학회사들은 화학무기용 재료들을 일정 부분 비축해야 할 의무도 있지. 북한이 사용하면 한국도 쓰겠다는 목적 같네. 폴란드도 한국과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해. 군사적 위협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는 것도 비슷하지. 유럽에서 폴란드가 만약을 대비하는 것처럼 한국도 아시아에서 만약에 있을 위협 대비에 진심인 나라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